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표가 조금 꼬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7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서 한번 보여주는데 치마 아닙니다, 여러분. 바지예요.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같이 한번 배경부터 복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배우고 있냐면요, 1880년대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87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종과 그의 정치적 파트너인 민씨 일파가 조선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고종과 민씨 일파의 경우에는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우리도 이제 새로운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개항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항과 근대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80년대로 가게 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문제는 이런 서양 세력들과의 교류나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근대화와 개항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니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웠었죠? 그죠? 네. 그리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188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 임오군란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나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영향력을 키워나간 일본, 임오군란을 제압하면서 조선의 영향력을 키워나간 청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부 정치에 간섭을 하는 일들이 1880년대부터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급진개화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자 한 가지 사건을 일으켰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대충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오군란,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에 3,000명을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와서 임오군란을 제압을 하고 고종인 왕인 고종과 왕비 민씨를 다시 권력의 자리에 앉혀 놓았던 사건, 그게 바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고종은 자신이 왕이고 왕비 민씨는 자신가 왕비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누구의 도움 덕분이었나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자,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왕인 고종과 왕비 민씨는 쫓겨날 뻔했고 죽을 뻔했고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잠시 넘겨줘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 청나라로 잡아가고 구식군인들의 반란 제압하고 왕과 왕비를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놨잖아. 그지? 따라서 왕과 왕비는 누구의 도움 덕분에? 청나라의 도움 덕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는 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종과 민씨 일파의 경우에는 자신있게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충돌에 반발에 부딪혔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더 자신있게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지? 또다시 임오군란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해? 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자신있게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 보수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조선은 임오군란 이후에 개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일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의 근대화 산업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개화 정책을 이어나가기는 해야 돼요. 문제는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해 나갈 만한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대화, 개화 정책을 해 나갈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조선 정부 내에서 의견 대립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쪽과 어떤 쪽의 대립을 하였느냐? 첫 번째,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들의 경우에는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일본의 고위 관료들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일본도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우리 일본에 친한 사람들 많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자 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 가지고 차관을 도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급진 개화파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을 해서 개화 비용을 마련하자 라는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이에 비해서 민씨 세력,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임오군란이 끝나고 청나라가 내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했는데 혹시 외교 고문 이름 기억나나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네. 독일 사람 하면은 히틀러밖에 안 떠오르나요, 여러분? 네, 빈곤한 지식이네요. 네. 시험이 며칠 남았지? 이제 한 25일 남지 않았나요? 네,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있군요. 네, 내정 고문으로 마젠창이라는 사람 데려왔었고 외교 고문으로 웰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 주장은 웰렌도르프라는 사람이 했던 주장인데 뭐였냐면은 당오전이라는 돈을 만들자, 찍어내자라는 주장이었어. 개화 비용을 마련하려면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구리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의 구리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액면가가 높은, 화폐에 찍혀있는 금액이 높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당백전 배운 기억나나요? 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구리를 100원짜리 만드는 것만큼 쓰면서 값을 100배로 뻥튀기 한 만원짜리 돈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당백전이었잖아요. 기억이 나죠?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 돈을 갖는 돈을 찍어냈으니 그게 바로 당백전이었어. 아, 여기 오늘 수업하다 보니까 내가 왜 6반에서 수업을 찍다가 안 찍게 되는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네. 이렇게 대답이 없는 반이었는 걸 깜빡했네요. 대답 좀 하세요. 네. 자, 아무튼 당오전이란 무엇이냐면은 당시 사용되고 있었던 동전이 상평통보보다 5배 비싼 구리 동전이 바로 당오전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요, 이 당오전을 만드는 데 쓴 구리는 당백전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구리를 썼어. 따라서 대략 당백전보다 당백전이래. 상평통보보다 2.5배 정도 큰 금액의 돈이 바로 당오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금액보다 2.5배 많은 돈을 시장에 풀자라는 주장이 바로 당오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인위적으로 대답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웰렌도르프의 주장에 대해서 이 급진 개화파의 김옥균은 뭐라고 비판했느냐? 우리 지난번에 당백전 찍어냈다가 어떤 일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물가가 폭등했어요. 그죠? 그리고 위조화폐 같은 것들이 마구 만들어지면서 큰 경제적인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값을 높인 돈을 찍어내면 그런 일 또 벌어질 거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던 고종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둘 다 해봐. 둘 다 잘 되면 좋지 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당오전도 발행이 되었고요. 김옥균의 경우에는 일본의 차관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에는 급진 개화파의 예상과는 달리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빌려줄 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옥균 일본으로 가기 전에는 내가 일본에서 돈 빌려올 수 있어 큰 소리를 자신있게 빵빵 쳤는데 일본에 갔다가 돈을 빌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개화파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개화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오전 발행됐어요, 안 됐어요? 고종이 둘 다 해보자고 했잖아, 그지? 네, 당오전 발행됐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 물가가 폭등하고요. 위조화폐가 만들어지는 등의 혼란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러다가 영영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개혁은
불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 큰 사고를 쳐야 되겠다라고 급진개합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1884년에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청크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국 강병을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조선과 베트남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면서도 오랫동안 조공채뽕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두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조선은 일본과 같은 나라가 노리고 있었고, 베트남은 어떤 나라가 써있잖아! 프랑스 같은 나라가, 네, 고마워요. 프랑스 같은 나라가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84년에 베트남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갖고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었다고? 청크 전쟁이었다고요. 그죠? 고맙습니다. 중간중간 소리 한 번씩 질러줘야겠네. 네. 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 군사력이 부족해지게 되자 이모군란 때 조선에 보냈던 군대의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면 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청나라 군대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청나라의 간섭이 영역이 약화된다. 급진개합파가 몰아내야 될 청의 간섭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진개합파는 이때야말로 청나라를 몰아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빠른 속도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만 급진개합파로 분류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젊은 관료들 뿐이었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1500명이나 되는 청나라 군대를 다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굴 찾아갔다? 일본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일본 외교관, 일본 공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뭔가 조만간 큰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도와서 얘네가 권력을 잡고 청나라 애들을 몰아낼 수 있다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강해질까 약해질까? 강해지겠지. 성공하면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 재정적인 지원, 돈도 지원해주고 군사도 지원해줄 테니까 한번 일을 벌여봐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급진개합파는 일본의 이런 약속을 믿고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 갑신정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들이 작전을 실행하는 날로 잡은 것은 언제였냐면은 1884년 음력 10월 17일이었어요. 이때가 뭔 날이냐면은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이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우정총국이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우체국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1880년대 근대화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서양 유럽식의 우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프로젝트, 그게 바로 우정총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야심찬 정부의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 바로 우정총국 개국일이야. 그리고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 축하연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보통 어떤 사람들 오나요? 정부에서 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 높으신 분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고서는 리본 자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때도 조선의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모이는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급진개합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없애야 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주는 날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개국 축하연, 축하 파티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동안 급진개합파가 미리 준비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폭탄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요. 한참 축하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저기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모여 있었던 고위 관리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 혼란을 틈타서 급진개합파들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리의 근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을 하나 둘씩 처단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 공사관으로 찾아가서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쪼로록 어디로 달려가느냐? 창덕궁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왕과 왕비가 자고 있었어요. 바로 고종에게 달려가서 전하 일어나셔야 됩니다. 피신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모군란때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던 고종의 경우에는 또다시 정신이 나갑니다. 아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다고? 큰 혼란에 빠져요. 자, 그 옆에 있었던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요, 훨씬 더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정변이 일어났다고? 누가 일으켰는데? 일본이야, 청나라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정변 누가 일으켰지? 급진개합하게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둘러대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급진개합파가 준비했던 폭탄이 빵 하고 터집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겠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나중에 들어보게 될 텐데 단순히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 폭탄 터지는 충격은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폭탄이 빵 터지게 되면서 왕도 왕비도 폐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급진개합파들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몸을 피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덕궁에 머물고 있었던 왕과 왕비를 그 옆에 있는 경우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경우궁은 궁이라고 되어 있지만 궁전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사당이에요.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급진개합파들이 왕을 모셔놓고 정확히는 가둬놓고 외부 세력들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넓은 곳보다는 좁은 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경우궁으로 왕과 왕비를 모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 날 이들의 경우에는 왕과 왕비를 경우궁에 모셔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화당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 우리는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개혁을 발표하니 그게 바로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14개조 개혁 정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급진개혁파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 다리 떨지마, 복 나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순서하고 여러분의 교재의 순서가 조금 다른데 교재를 보면서 교재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타 있어요. 흥선대원군을 바른 시일이 아니라 빠른 시일이에요. 흥선대원군을 빠른 시일 안에 모셔올 것, 그리고 조공의 허례는 폐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헛된 예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자라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선이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청나라와의 4대 관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폐지하고 조선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민, 모든 사람들이 무엇한? 평등한 권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신분제의 폐지인 거죠. 그죠? 신분적 차별, 신분제를 폐지하고 양반, 쌍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을 보고 인재를 뽑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신분제 폐지를 목표로 둔 정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대신과 참차는 매일 한문 안의 의정소 안에서 회의하여 완전히 결정한 다음 정령을 반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회의하고 누가 결정했는데요? 왕이에요? 신하요? 신하들이네요. 그죠? 조선의 고위 관리들, 우리는 그 집단을 일컬어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밑에 수많은 정부 부처의 장관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합쳐서 내각이라고 부르거든. 다시 말해서 왕이 있긴 하지만은 왕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아래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정치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각제도, 어디였어? 내각제도의 확립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일본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나라였어. 메이지 천황이 있긴 하지만 천황은 사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일본 고유의 정치 제도일까? 아니지. 이것도 어디서 가져온 걸까? 서양 유럽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서양식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경제 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조법, 그러니까 세금 제도에 대한 법을 개혁을 하고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당시 조선에서는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세금 제도의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상공국이란 무엇이냐면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조선 시장에 일본 상인들이 진출을 하자 이들과 경쟁해야 되는 보부상들의 행상권,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지? 보부상은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조선시대 지방 곳곳에 열렸던 장시라고 하는 오일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어디에 뭐가 잘 팔리고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아서 함께 행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인 집단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보부상이라고 하는 이 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조선 내에서 굉장히 조직력이 탄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하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우르르 모여들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바로 보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프랑스군을 막기 위해서 보부상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정족산성 전투에서 보부상들을 모아다가 프랑스군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부상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되나요? 그에 관한 포상을 받아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이 보부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부상들의 상업활동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보부상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라는 보부상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상업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끈끈한 유대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보부상 집단은 이후에 친정부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장사를 하니까 보부상들의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보부상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부청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사람들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뭔 소리 대충은 이해가 되지? 네. 자, 그래서 급진 계합파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특정 상인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상공국은 나중에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황국협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거 배울 때 또 나올 거거든요. 다시 물어보면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호조에서 국내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은 호조가 관할하고 그 밖의 재정에 관한 관서는 없앨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호조가 뭐지? 호조? 호태조시가 아니고 호조? 호구조사. 비슷해요. 네, 그 호자가 맞긴 해요. 호조가 뭔가요? 네, 호구조사의 줄임말 아니고요.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로 돌아가는 나라였어요. 배운 기억나나요? 왕이 있고 그 아래 의정부가 있고 그 아래 이호, 예병, 형, 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을 나누어 하는 게 조선의 정치 제도였지. 중앙 관제였잖아. 그 중에 호조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금 걷고 돈 관리하고 세금 쓰고 하는 곳이 바로 호조, 오늘날 재정기획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돈 관리는 전부 호조에서 해야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도 세금 걷고 저기서도 세금 걷고 여기서도 세금 쓰고 저기서도 세금 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하고 돈을 쓰는 곳들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결혼하면은 통장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는 봤나요? 그러니까 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세금 걷고 쓰다 보면은 중간에 빼먹기도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오직 호조에서만 돈 관리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재정의 일원화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부족한 돈을 모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들 급진개합파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그들의 계획을 쭉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조선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었구나. 어떤 나라처럼 서양의 근대적 국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일본처럼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바꾼 근대 국가를 만들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근대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뒤에 나가 서 있는 거는 졸린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나가 있는 거지, 그지?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뒤에 나가 있는 게 아니지? 선생님 성격이 많이 좋아졌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거 텀블러 집어 던지고 막 창문 깨지고 했는데 농담인 것 같지? 네,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갑신정변이 터진 지 3일째가 됐습니다. 왕비 민씨도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봤더니 우리한테 와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놈들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과 왕비는 경우궁 좁아서 못 견디겠어. 우리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창덕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 소수의 급진개합파들만으로는 창덕궁을 커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왕비 민씨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 지워주세요 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할 때는 어디서 저런 자료를 봤는데 올해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지 않아서 좀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나중에. 자, 아무튼 왕과 왕비는 창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인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보를 수합을 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급진개합파가 우리 몰아내려고 정변을 일으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반 남아있잖아요. 그지? 나머지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창덕궁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급진개합파는 누구를 믿고 일을 저질렀나요? 일본군을 믿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네, 어떤 내용이 있었지? 네, 이모군란 때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거, 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받았고,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 병력을 주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이때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일본군은 공사관 경비 병력이었어. 청나라 군대에 비해서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훨씬 적은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일본군 맞서 싸웠습니다만은 좀 싸워보다 보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갑신정변을 위해서 급진개합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판단한 일본군의 경우에는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곧바로 철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급진개합파들 자기들만의 힘으로 청나라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난을 일으킨 지 3일 만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권력을 잡았다라고 해서 3일 천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시민들, 조선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특히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의 부추김을 받아서 정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에 서울의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면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지나다니는 일본인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39명의 일본인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요. 분노한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갑신정변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어요. 일본 비록 실패했습니다만은 이대로 조선에서 물러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이 고종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일본 사람 죽고 일본 공사관 불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금 물어내고 공사관도 다시 지을 돈도 조선 돈으로 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종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막막해요? 정확히는? 불쾌해요. 불쾌해요. 그렇겠지. 또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지? 애당초 왜 일본인 죽고 왜 일본 공사관이 불탔어? 일본이 급진개합파 도와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지? 고종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그지? 야, 니네가 급진개합파 부추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놓고서 왜 우리한테 물어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군함 7척을 앞세워서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서 결국 고종에게 조약의 체결을 받아내게 되니 그게 바로 서울 한성에서 맺어진 한성조약의 체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조선은 사과하고 배상금 지불하고 본상과 신축비 다시 지을 돈도 물어주게 되었어요. 힘 약한 나라의 서러움이죠, 그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편 일본은 청나라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보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나중에 누구한테 죽나요? 안중근 의사한테 총맞아 죽죠, 그죠? 자,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수, 적처럼 여기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은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근대화 성공의 영웅 중에 하나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인 것은 맞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안 좋은 역사적인 경험을 남긴 사람인 거죠. 자, 아무튼 그 이토 히로부미가 청나라에 가서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벌어질 뻔하지 않았느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조선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약속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조선에 일본군, 청나라 군대가 둘 다 들어와 있는 게 문제다. 둘 다 사이좋게 물러나기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받아들여주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갑신정변의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일본이랑 친했던 관리들은 싹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나쁠 것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청나라 텐진에서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양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나라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군대를 보내야만 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모두가 조선에 대한 동등한 파병권, 똑같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조약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뒤에 가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갑신정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지금까지 조선의 1880년대 근대화 정책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 새로운 군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했지만은 서양식 정치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없었어요. 그죠? 왜냐면 온건 개화파가 주도하고 있는 동도 서기론적인 개혁이었으니까. 그지? 자, 하지만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서양식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지금까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거듭나려는 시도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발을 빼는 순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급진개화파들의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일본의 손을 빌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만약에 조선의 대다수의 관료들이 이 급진개화파의 생각에 동의했다면, 아니면 조선의 백성들이 이 급진개화파의 생각에 동의했다면 굳이 외국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급진개화파들은 당시에 이런 거 설명해 봐야 대다수의 관료나 어리석은 백성들의 경우에는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을 반성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외국으로 망명을 갔던 급진 개혁파들이 다시 조선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의 손으로 한번 근대화를 이뤄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조선의 민중들에게 근대화가 왜 필요한지, 어떤 근대화를 이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니 그게 바로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민중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독립협회 부분 배울 때 생각이 안 나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구나. 자, 이 사람들이 급진개혁파들이에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김옥균이고 박영효고 서광범이고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또 한 번씩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정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이 사람도 급진개혁파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뭘 보고 그렇지? 머리가 다 단발이에요, 그죠? 또 옷도 그죠? 한복 안 입고 싹 다 서양식 양복 입고 있죠, 그죠?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포즈야. 요거 뭔지 알아요? 나폴레옹. 오, 맞아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배탈이 많이 나는 사람이었대. 그래가지고 늘 배가 아파서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주머니, 이제 단추 사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서는 있는 모습이 많았대. 그래서 나폴레옹 초상화 보면 이러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요런 게 이때 당시에 사진 찍을 때 널리 유행하고 있었던 가장 핫한 최신 포즈였던 거지. 요즘에 사진 찍을 때 뭐 하지? 딱히 없나?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런 거 유행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급진개혁파답게 최신 유행에 민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최신 유행 포즈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진 문물의 수용이 빠른 사람들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넘어갈게요. 여기죠. 자, 어쨌든 이 갑신정변도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어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네요. 그죠? 또다시 왕과 왕비를 청나라가 구해 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고종과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 청나라가 해달라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죠. 그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온건한 개혁의 방식과 급진적인 개혁 방식 중에 조선에게는 무엇이 옳았던 것일까? 급진적 개혁 시도는 실패로 끝났네. 그러면 온건한 방식으로 근대화를 하는 게 더 옳았을까? 그건 아니고. 또 근데 이제 청나라를 보면은 양무운동은 실패하지만 메이지 유신은 또 성공적인 근대적인 개혁을 이뤄내잖아요. 그죠? 조선이 그래서 어떠한 개혁 시도가 하는 게 옳았을까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행평가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주제로 선택할 생각이 있다면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갑신정변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청나라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요, 갑신정변 이후에는 마치 자기가 조선 총독인 것처럼 고종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왕과 왕비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안 되겠다. 청나라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 청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조선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접근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러시아였어요. 러시아는요, 추운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겨울만 되면 바다가 얼어붙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에 굉장히 불리하거든, 러시아가. 자,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남쪽 나라의 항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부동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러시아가 만주로 진출하려면은 청나라의 반발과 일본의 반발을 이겨내야만 해. 그래서 조선을 파트너로 러시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왕과 왕비의 경우에는 조로수어 통상 조약 이후에 러시아랑 비밀리에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한테 얼지 않은 항구인 원산만 일대를 빌려주고 러시아한테 군사 교관을 파견받아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고종과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 러시아랑 비밀리에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청이 알면은 또 뭐라고? 그렇지, 청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비밀리에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청나라가 눈치를 채고 방해를 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조선이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느냐? 영국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영국은 당시 전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는 강대국이었죠.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혹은 중동 지역에서도 러시아가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었거든. 그런데 조선은 지금 러시아랑 손 잡으려고 했다라는 소식이 귀에 들리자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해 버려요. 청나라. 지금 안 그래도 일본, 러시아 견제하기 바쁜데 영국까지 들어와 버렸네. 이 상황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나라 사이를 청나라가 중재합니다. 화해를 시켜요. 러시아 너네 조선을 진출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영국 너네 조선에서 물러날 거라고 약속해. 양쪽의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그대로 일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영국 군대는 22개월 만에 거문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지금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들어왔고 청나라 들어왔고 러시아 들어올 뻔했고 영국도 거문도를 점령했다가 물러났어요. 그죠? 세계 각국의 강대국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돌할 뻔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조선을 중립국으로 놔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 외교관인 부들러 같은 사람이 조선이 스위스처럼 자기 한 몸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중립을 유지해야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개화파의 한 인물이었던 유길준 같은 경우에는요, 벨기에처럼 조선에 들어와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 비슷비슷한 이권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어떤 구상을 해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880년대는 어떤 상황이었다?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나라를 비롯한 강대국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다가 1890년대 가게 되면서 결국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1900년대 가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